숨겨진 진실, 한반도의 주인은 누구인가? 일본이 패전 후 정말로 한반도를 대한민국에게 적법하게 반환했을까요? 우리는 어릴 때부터 일본의 패망과 함께 광복을 맞이했고 주권을 되찾았다고 배웠습니다. 이것은 거의 상식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만약 여러분이 제2차 세계대전 종전 직후의 국제조약, 기밀문서, 그리고 외교 기록들을 하나하나 들추어 본다면 등골이 서늘해지는 놀라운 사실과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존재하는 모든 공식적인 국제조약 중에서 일본이 한반도의 주권을 대한민국 정부에 이양한다라고 명확하게 명시한 문서는 단 한 장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완벽하게 끝났다고 믿었던 주권 반환이 국제법적인 차원에서는 명확히 매듭지어지지 않았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일부 외국 학자들의 도발적인 주장이 아닙니다. 오랫동안 각국의 외교 기밀 문서들이 반복적으로 가리키고 있는 차가운 현실입니다. 1945년부터 한반도, 특히 대한민국의 지위는 실질적인 귀속은 분명하지만 법적인 귀속은 모호한 기묘한 상태에 놓여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이것을 한반도 지위 미정론이라 부르기도 합니다. 하지만 더 정확히 말하자면 이것은 권력과 역사가 공모하여 만들어낸 회색빛 진실입니다. 오늘 저는 국제법 학자들조차 70년 넘게 논쟁을 벌여온 이 거대한 역사적 미스터리 속으로 여러분을 안내하려 합니다. 이 이야기의 끝에서 여러분은 충격적인 진실, 즉 한반도의 법적 주권 귀속 문제가 국제 정치의 체스판 위에서 어떻게 다루어졌는지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1943년의 카이로 선언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북아프리카 카이로에서 미국, 영국, 그리고 당시 중화민국의 지도자들 루즈벨트, 처칠, 장제스이 모였습니다. 당시 일본은 여전히 강력한 적이었습니다. 이 선언문에는 훗날 우리 교과서에 수없이 인용된 문구가 담깁니다. 일본이 탈취한 모든 지역을 박탈하며 한국 민중의 노예 상태에 유의하여 적절한 시기인 듀 고르세 한국을 자유 독립시킬 것을 결의한다. 이 문장은 얼핏 보면 한국의 운명을 결정지은 명쾌한 약속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문제는 카이로 선언이 정식 국제 조약이 아니었다는 점입니다. 서명도 없었고 의회의 비준도 없었으며 유엔이나 국제기구에 등록되지도 않았습니다. 그것은 단지 전쟁 중인 세 지도자가 합의한 정치적 보도자료에 불과했으며 법적 구속력이 없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 선언 뒤에 숨겨진 정치적 계산입니다. 1943년 당시 연합군은 일본과의 전쟁에서 승기를 잡기 위해 필사적이었습니다. 루즈벨트 대통령에게는 전후 구상이라는 거대한 그림이 있었습니다. 그는 미국, 영국, 소련, 그리고 중국이 주도하는 4대 강국 중심의 세계 질서를 꿈꿨습니다. 이 과정에서 일본의 식민지였던 한국의 독립을 약속하는 것은 일본의 힘을 빼고 아시아의 새로운 질서를 잡기 위한 전략적 포석 중 하나였습니다. 미 국무부는 전후의 카이로 선언이 정책적 공표일 뿐 법적 효력을 가진 문서가 아니라고 명확히 했습니다. 윈스턴 처칠 또한 의회에서 이 선언이 전쟁의 목적과 태도를 보여주는 것일 뿐 정식 조약은 아니다라고 시인했습니다. 즉, 이것은 연합국의 사기를 높이기 위한 정치적 슬로건이었지 영토의 주인을 결정하는 등기 권리증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국제법의 기본 원칙상 영토 주권의 이동은 뉴스 보도자료가 아닌 정식 조약을 통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카이로 선언이 정치적 약속이었다면 1945년 7월의 포츠담 선언은 이 약속을 압박의 수단으로 격상시킵니다. 미국, 영국, 중국 후에 소련 합류은 일본에게 무조건 항복을 요구하며 최후 통첩을 보냅니다. 포츠담 선언 제8항은 일본은 카이로 선언의 조항을 이행해야 하며 일본의 주권은 본주, 에카이도, 규슈,
시코쿠 및 연합국이 결정하는 작은 섬들에 국한된다고 못 박았습니다. 이는 일본에게 남의 땅은 토해내고 너희 땅은 쪼그라들 것이라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입니다. 일본이 항복 문서에 서명하고 포츠담 선언을 받아들였을 때 일본은 법적으로 카이로 선언의 내용을 이행할 의무를 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함정이 있습니다. 의무를 지는 것과 주권이 자동으로 넘어가는 것은 다릅니다. 마치 집을 팔겠다고 의향서에 서명하고 계약금을 받았지만 정식으로 등기 이전을 하기 전까지는 집주인이 바뀌지 않은 것과 같습니다. 많은 이들이 간과하는 디테일이 있습니다. 포츠담 선언은 카이로 선언의 조항이 이행될 것이다. shall be carried out라고 미래형으로 서술했습니다. 즉, 1945년 7월 시점에서도 연합국은 한반도의 독립과 주권 이양을 이미 완료된 사실이 아니라 미래의 구체적인 조치를 통해 실현해야 할 과제로 보았던 것입니다. 1945년 9월 서울 미군정 사령관 하지 중장이 일본군 사령관으로부터 항복을 받아냅니다. 우리는 이 시기를 광복이라 부르며 대한민국 역사의 새로운 시작으로 기념합니다. 하지만 국제법적 관점에서 그날 일어난 일은 무엇일까요? 핵심은 일반 명령 제1호에 있습니다. 연합군 최고사령관 메가더 장군이 내린 이 군사명령은 일본군의 항복 대상을 구체적으로 명시했습니다. 북위 38도선 이북의 일본군은 소련군 사령관에게, 38도선 이남의 일본군은 미군 사령관에게 항복하라. 여기서 중요한 법적 차이가 발생합니다. 미군정은 한반도 남쪽을 점령했습니다. 국제법, 특히 헤이그 협약에 따르면 군사적 점령은 주권의 이전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점령국 미군은 피점령지 남한에 대해 임시적인 행정관리권만을 가질 뿐입니다. 최종적인 평화 조약이 체결되기 전까지 그 땅의 주권은 원주권국계 일본에게 남아있거나 혹은 보류, 수스펜 상태에 놓이게 됩니다. 즉 1945년부터 1948년 정부 수립 전까지 미군정이 행사한 것은 주권 그 자체가 아니라 연합군을 대표한 군사 통치권이었습니다. 마치 친구에게 집 열쇠를 맡기고 여행을 간 상황과 비슷합니다. 친구가 그 집을 관리하고 살고 있더라도 매매 계약서, 평화 조약을 쓰기 전까지 집의 소유권이 친구에게 넘어간 것은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러한 법적인 미정 상태가 1948년 이후에도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다는 시각입니다. 1951년 일본의 패전을 마무리 짓는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이 체결됩니다. 48개국이 서명한 이 문서는 한반도 지위 문제에 대한 최종 답안지가 되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조약문을 열어본 사람들은 당혹스러운 공백을 발견합니다. 조약 제2조 A항은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일본은 한국의 독립을 승인하며 한국에 대한 모든 권리, 권원 및 청구권을 포기한다. 리나운스. 여기서 결정적인 문제가 발생합니다. 일본이 권리를 포기한다고만 되어 있을 뿐 누구에게 귀속시킨다는 문구가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통상적인 영토 할양, 조약이라면 A국은 B영토를 C국에게 할양한다. 체데스라고 명시해야 합니다. 그러나 수취인이 비어 있었습니다. 이 공백은 실수가 아니었습니다. 치밀한 외교적 계산의 결과였습니다. 당시 한반도는 이미 남북으로 분단되어 6.25 전쟁이 발발한 상태였습니다. 북한,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과 남한대한민국이 서로 정통성을 주장하며 싸우고 있었습니다. 미국과 서방 진영은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만약 조약의 일본은 한국을 대한민국 ROE심에 할양한다고 쓰면 북한을 인정하는 공산권 국가들이나 영국 당시 중국 문제로 입장이 복잡했던 이 반발할 수 있었습니다. 반대로 북한에게 준다고 쓸 수도 없었습니다. 결국 연합국은 솔로몬의 판결 대신 모호함을 선택했습니다. 일본이 주권을 포기하게 하되 그것을 누가 가져가는지는
명시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한반도, 특히 대한민국의 법적 지위에 대한 국제법적 회색 지대의 기원입니다.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에는 대한민국도 북한도 초청받지 못했습니다. 당사자가 없는 상태에서 일본은 주권을 허공에 포기했고 그 주권이 법적으로 어디에 착지했는지는 조약문에 적히지 않았습니다. 조약의 주요 작성자 중 한 명이었던 존 포스터 덜레스미 국무장관 고문은 훗날 일본은 한국에 대한 주권을 포기했을 뿐 조약은 한국을 특정 정부에게 할양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해석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이것은 누군가의 억지 주장이 아니라 당시 냉전의 최전선에서 48개국이 서명한 문서가 만든 객관적인 법적 현실이었습니다. 흥미롭게도 당시 대한민국 정부 이승만 정부도 이 문제의 심각성을 알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전승국 자격으로 조약에 참여하여 일본으로부터 명확한 영토 이양과 배상을 받고자 했으나 미국의 반대로 무산되었습니다. 결국 한국은 1965년이 되어서야 일본과 한일 기본조약을 맺게 됩니다. 한일 기본조약에서 양국은 1910년의 합병조약은 이미 무효임을 확인한다고 합의했습니다. 한국 측은 이를 처음부터 무효 원천 무효로 해석하여 대한민국의 법통을 강조했고 일본 측은 1945년 또는 샌프란시스코 조약 시점부터 무효라고 해석하며 법적 책임을 회피하려 했습니다. 여기서도 법적인 맹점이 드러납니다. 국제법의 원칙상 일본은 이미 1951년 샌프란시스코 조약에서 한국에 대한 모든 권리를 포기했습니다. 권리를 이미 포기해버린 일본이 1965년에 와서 한국에게 새롭게 주권을 넘겨주거나 확인할 권한이 있느냐는 논쟁입니다. 이미 은행에 집을 넘긴 사람이 나중에 세입자에게 집문서를 써주는 것과 비슷한 논리적 모순입니다. 게다가 미국은 이 과정에서 철저하게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했습니다. 1950년 에치슨 선언에서 한반도를 방위선에서 제외했던 미국은 한국 전쟁이 발발하자 즉각 개입했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입장은 미묘했습니다. 트루먼 대통령은 한국의 지위는 아직 최종적으로 결정되지 않았다는 식의 태도를 취한 적이 있습니다. 이는 당시 소련과 중국, 북한을 지원하는 세력을 자극하지 않고 확전을 막으려는 고도의 외교적 수사였습니다. 미국은 대한민국을 유일한 합법 정부로 인정하면서도 한반도 전체에 대한 대한민국의 배타적 주권 행사를 무조건적으로 지지하지는 않았습니다. 북진 통일 반대. 이러한 미국의 태도는 냉전 시기 동북아의 균형을 유지하는 도구였습니다. 지위 미정 또는 분단 현실 인정이라는 모호함은 미국이 상황에 따라 대북, 대남 정책을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1. 지위의 모호함은 북한이 무력으로 남한을 침공하는 것을 내전이 아닌 국제 평화 파괴로 규정하여 유엔군이 개입할 명분을 줍니다. 2. 동시에 대한민국이 독단적으로 북진하거나 현상을 변경하려는 것을 억제하는 역할도 했습니다. 이런 사실상의 독립과 법적인 모호함의 상태는 70년 넘게 이어져 왔습니다. 1991년 남북한이 유엔에 동시 가입했을 때 국제사회는 사실상 한반도에 두 개의 국가가 존재함을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헌법적으로 대한민국은 여전히 한반도 전체를 영토로 규정하고 있으며 북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국제법적으로는 여전히 정전유 상태이며 평화조약은 체결되지 않았습니다. 국제법 학자들의 눈에 비친 한반도, 특히 대한민국의 상황은 매우 특수합니다. 주권 이양의 3요소 정식 조약, 합법적 절차, 국제적 승인을 엄밀히 따지면 샌프란시스코 조약의 수취인 불명은 치명적인 결함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대한민국은 70년 넘게 영토, 국민 주권을 가지고 실효적으로 통치해왔으며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이자 완전한 민주주의 국가로 성장했습니다. 이것은 실효적 지배가 모호한 조약 문구보다 더 강력한 사실상의 주권을 구성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즉, 대한민국은
조약이라는 종이 위에서 탄생한 것이 아니라 그 땅을 지키고 일궈낸 국민들의 의지 위에서 탄생한 것입니다. 한반도 문제를 둘러싸고 네 가지의 역사적 서사가 충돌합니다. 북한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은 자신들이야말로 항일 무장투쟁의 정통성을 이은 유일한 정부이며 남한은 미 제국주의의 괴뢰라고 주장하는 혁명적 정통론을 셉니다. 대한민국은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하고 유엔이 인정한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 정부로서 자유민주주의의 수호자임을 자처하는 법통 계승론을 셉니다. 미국은 힘에 의한 현상 변경을 반대하며 한반도의 평화적 해결을 지지하는 평화관리론을 유지합니다. 일본은 과거의 권리는 포기했으나 남북한 문제에는 거리를 두며 모호함을 유지하는 불가근 불가원의 입장을 취합니다. 결국 일본이 한국을 반환했는가 라는 질문에 대한 국제법적 답은 문서상으로는 수취인이 비어 있었다입니다. 하지만 현실적 답은 다릅니다. 샌프란시스코 조약이 남긴 공백을 채운 것은 외교관들의 잉크가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들의 피와 땀이었습니다. 법적으로는 미정이었을지 모를 그 공간에서 한국인들은 스스로 민주공화국을 세웠고 전쟁의 폐허를 딛고 일어섰으며 독재를 무너뜨리고 민주화를 쟁취했습니다. 어떤 국제조약도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명확히 선물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렇기에 대한민국은 누군가에게 반환된 부속물이 아니라 스스로의 의지로 쟁취해낸 주체입니다. 누군가는 아직도 법리 논쟁을 하며 한반도의 지위를 묻습니다. 하지만 5천만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답은 이미 명확합니다. 이 땅의 주인은 조약문에 서명한 강대국의 지도자들이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이라는 사실입니다. 한반도의 미래는 여전히 대화가 필요하고 평화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 모든 과정의 핵심은 종이 쪼가리에 적힌 과거의 문구가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의지가 될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흥미로웠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더 놀라운 역사의 이면을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